네, 안녕하세요. 푸드 스타일리스트 김정은입니다. 오늘 이 공간은요, 제가 평소에 이제 촬영을 하거나 또 작업을 하기 위한 소품을 같이 이제 보관을 하고 또 작업 연구를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스타일링을 하기에 앞서서 뭐 기획을 한다든지 또는 스타일링 소품을 뭐 구매한다든지 또 구매를 하기 전에 컨셉에 맞게 선택을 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스타일리스트 하면 이제 푸드자가 붙기 때문에 음식과 관련된 스타일링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은 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물론 저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요리 전공을 했고 또 전공을 하고 졸업을 하고 나서요. 대학을 졸업하고 하고 나서 이제 관련된 일을 아르바이트부터 사실 어시스트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 매력을 알기 시작을 해서 네, 푸드 스타일리스트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시간은요. 제가 전공을 하고부터 한 7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한국에서도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한 20년 전쯤 되네요. 이제 그 당시에 한국에 와서 활동을 시작을 하고 뭐 광고 촬영이라든지 잡지 또 여러 분야에서 스타일리스트로 활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에 보이는 좀 기물들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는 여러 이제 작가분들의 그릇들을 스타일리스트가 스타일링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작가분의 작품이 이런 좀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금속이에요. 금속 재질인데요. 뭐 차를 따르는 주전자로 쓸 수도 있고 여기에 뭐 꽃을 꽂아서 화기로 스타일링을 할 수도 있는 형태이고요. 이제 도시락통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무를 만든 거예요. 오칠을 한 작품인데 열 가공을 하셔가지고 뜨거운 게 들어가도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최기 작가님이라 그래서 뭐 가장 핫하신 또 작가님이시죠. 손으로 일일이 다 조각을 해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형태를 저랑 같이 고민을 해서 이 형태로 만들어서 제작을 해주셨던 그런 작품입니다. 뭐 숟가락 받침으로 쓸 수도 있고 요거에 이제 다과를 담을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작품이고요. 그리고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뭐 백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또 요 몇 년 사이에 다시 우리 백자를 사용을 해서 음식을 담으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옛 것으로 돌아가자라는 젊은 층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일고 있어서 백자 작가님들의 활약이 아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 그릇에 이렇게 금색으로 문양이 가 있거든요. 일부러 모양을 낸 것처럼 이 선이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사실 이제 너무 아끼는 도자기로 만든 합이에요. 근데 금이 간 거예요.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몇 번 안 썼는데 금이 갔는데 요거를 이제 오칠을 해서 수선을 한 거죠. 수리를 한 거죠. 우리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옷을 너무 아끼는 게 있으면 수선을 해가지고 다시 입거나 또는 왜 그런 백 같은 것도 좀 수선을 해가지고 좀 새롭게 변신시켜서 많이 입잖아요.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끼는 그릇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가 나간 그릇도 살짝 떼워가지고 오칠을 해서 금분을 입힌 거예요. 그러면 정말 대를 물려서 아껴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깨졌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안타까운 기억 같은 것도 좀 되살릴 수도 있고 좀 더 멋스러운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뭔가 이제 수선을 해서 오래오래 사용을 한다라는 좀 좋은 물건들을 사서 대를 물려서 사용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되는 것을 최근에 점점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이제 지금 보이는 파트는요, 새 것처럼 보이지는 않죠. 제가 이제 시간을 두고 모은 것도 있고, 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도 있고, 또 뭐 옥션이나 이베이 같은 데서 이제 경매를 통해서 산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활용을 많이 하시게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스타일리스트 활동을 하다 보면은 한국 음식을 그래도 가장 많이 스타일링을 하게 되니까 일단은 이제 한국 쪽 파트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노수저가 있는데
형태가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스푼 같이 된 것도 있는데 이제 답심리의 그런 고가구상들 있는 데 가시면은 이런 숟가락이 팔아요. 5,000원 정도에 팔아요. 근데 이 숟가락이 또 인사동이나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10,000원 이상에 팔리거든요. 그래서 답심리에 가서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숟가락을 사실 때 요거는 이제 외국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스푼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 숟가락을 이렇게 깎아주세요 하고 주문을 해요. 뭐 20개, 30개 그렇게. 그러면 이 형태로 가공을 해서 다시 판매를 합니다. 물론 이제 가공비가 들겠죠. 그렇게 해서 외국에서 정말 멋스러운 카페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둘도 없는 굉장히 멋진 스푼이 되죠. 그래서 그 답심리에 있는 가게가 건물에 수십 개가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쭉 이제 주위를 둘러보시면 되고요. 그런 건물들이 몇 개 동에 있으니까 꼼꼼히 날을 잡아서 그 인근을 다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은 연락처를 저장해놨다가 뭐 전화로 물어보셔도 되고 또 렌트도 가능하세요. 이렇게 요거는 사실은 벼루 상자거든요. 벼루가 들어와 있던 상자인데 벼루가 없이 이렇게 빼내면은 안에 뭐 잎사귀를 깐다든지 유산지 같은 걸 깔면 도시락 촬영 같은 거 할 때 또 굉장히 멋스러워요. 이런 나무 느낌들. 오래된 나무가 주는 느낌은 사실 뭐 새로운 나무로 제작한 도시락도 멋스럽지만 또 이런 느낌은 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요건 옛날 양념통이거든요. 석간주라 그래서 여기에 뭐 굵은 소금을 넣어둘 수도 있고 깨소금을 넣을 수도 있고 해서 뭐 전체적으로 한국적인 주방 공간에 스타일링을 한다거나 이제 공간을 그런 느낌으로 채워야 될 때는 이런 양념통들도 요즘에 뭐 그런 플라스틱이나 유리 양념통이 아니라 이렇게 석간주로 채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추억의 도시락. 이건 제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이제 굉장히 지혜로워요. 지금은 펼치면 이렇게 크기가 4단으로 되는데 이렇게 쌓으면 요 미세한 크기들이 달라가지고요. 다 먹고 나면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크기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맨 밑에 게 제일 작은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커지기 때문에 제일 위에 거를 맨 밑에 놓고 다 먹고 나면 이렇게 포개서 보관할 때도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부피도 차지하지 않고, 벌써 이게 한 60년대, 50년대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그래서 보관하기가 편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도시락 가지고 다녔는데 조개탄 된 도시락통에. 그래서 실제로 뭐 화보 촬영에서도 썼고요. 얼마 전에 뭐 최고의 요리 비결이라는 요리 프로에서 추억의 도시락이라는 컨셉으로 도시락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그때도 이렇게 해서 달걀 후라이 얹어 가지고 이렇게 반찬 채워서 이렇게 촬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과 젓가락도 들어 있고요. 재밌죠. 그래서 이런 거 모아두시면 되고, 이런 것들도 답심리나 아니면은 황학동, 조금 물건들이 차이가 있어요. 답심리는 더 옛날 거고요. 황학동은 근대 시대, 할머니나 뭐 엄마 세대 때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좀 찾아다니시면은 재미있게 구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요 앞에는 이제 뭐 최근에는 외국 여행 가기가 너무 힘들어졌지만 프리마켓이라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마켓들이 있는데, 이제 뭐 미국 쪽 가면 이런 범랑 제품들 뭐 거의 1달러, 뭐 1,000원, 뭐 500원 뭐 그런 가격에 살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유럽에 정말 좋은 골동을 살 수 있는 빈티지 프리마켓 같은 데 가시면은 명품, 오래된 뭐 이제 소장하고 있던 것들을 내놓는 곳들도 있으니까요. 이제 그럴 때마다 구입을 하시면 좋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태원에 또 골동 빈티지 샵들 가시면은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현지 가격의 한 30배, 많게는 이제 그렇게까지 주고 구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행을 가실 때마다 이런 조그만 소품들, 뭐 이 숟가락 이런 것들은 몇 개는 가져오실 수 있잖아요. 이제 꼭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이제 기물들은 사실은 제가 뭐 스타일링을 할 때 그릇들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또 만들고 싶은, 쓰고 싶은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지금 몇 년 전부터 좀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5개월 정도는 이제 물레를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전부터는 이제 작가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손으로 핀칭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 작업으로 이런 젓가락 받침 같은 것도 실제로 만들었고요. 넝쿨이죠. 오늘 이따 스타일링 할 때도 사용을 할 텐데요. 실제 잎사귀를 이제 도토리 잎사귀 따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해서 계절감을 나타내는 스타일링을 테이블 세팅을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보았고요. 의외로 이런 젓가락 받침들이 마음에 드는 걸 찾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실제로 쓰고 싶은 걸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한 100개 이상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좀 유약이랑 흙을 달리해서 이런 좀 형태를 달리해 가지고 젓가락 받침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접시 같은 것도 만들었어요. 근데 역시 이제 만들면서 제가 더 이제 작가님들을 존경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처럼 제가 갖고 싶은 거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흙이 주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또 만들기 어렵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게 되니까 더 그릇을 사용할 때 소중하게 사용을 하게 되고, 또 지금 이제 한 5개월째 열심히 배우면서 만들고 있는데 이제 평생 취미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너무 즐겁게 이제 평생 취미로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릇들도 있고요. 이렇게 한 입씩 뭔가 한입거리를 넣기도 하고 뭐 잔으로 쓰기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취미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취미가 있으시다면 또 스타일링을 하는데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작가님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어쨌든 작가님들께 수업을 듣는 거라서 이제 교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1단계로 풀려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대면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요. 일단 영상으로도 내용이 나오겠지만, 저는 지금 이제 배화여자대학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뭐 CJ 쪽 일도 그렇고, 패키지라든지 뭐 광고, CF 광고, 뭐 잡지, 여러 분야에서 한 15년, 한국에서 15년, 일본에서 한 10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교직에 있으면서 업체 자문도 하고, 그리고 뭐 식약처라든지 협회, 한돈협회, 한우협회, 이제 자조금 그런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많은 것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또 현업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외부에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나중에라도 또 물어보셔도 되고요, 질문해 주셔도 되고, 오늘은 하나라도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김정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푸드 스타일링 클래스를 진행을 할 때 사실은 물론 이제 기본적인 내용,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쭉 설명을 드리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각적인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스타일링을 할 때 뭐 계절감이라든지 또는 식감을 나타내는 색상,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푸드 코디네이트 수업 안에 속해 있긴 하지만 미술 공부를 하는, 또 디자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색채학이라는 교과목을 배우잖아요. 이제 그 교재를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좀 내용도 발췌하고, 또 그 부분을 음식을 하는 입장에서 좀 시각을 달리 해가지고 제가 풀어서 교재를 만들어 보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색채 하나만으로도 15주 강의를 해야 할 만큼 깊이 있게 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계절감을 나타내는 색감과 또 맛을 표현하기 위한 색감을 위주로 굉장히 짧은 한 15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게 조금 시각적인 자료 화면을 넣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이렇게 사진 2장을 보여드렸는데 우리들이 가장 인지를 하기 쉬운 맛을 나타내는 색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질문을 했을 때 누구나가 질문을 하면 바로바로 탁 나오는 색상인 것 같아요. 좀 애매하게 표현하기 힘든 색상도 있는데요. 맛으로 했을 때. 단맛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무슨 색깔일까요? 라고 표현을 했을 때 파스텔 톤이요 라고 턱 나오는 색상이에요. 파스텔 톤은 계절적으로는 봄의 색상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파스텔 톤 하면 떠오르는데 단맛을 가진 음식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마카롱이라든지 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솜사탕 이런 것들을 떠올리며 아 그래 그냥 떠올리기만 해도 입에 뭔가 이렇게 침이 고이는 달달한 맛을 연상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서도 당연히 이런 색상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뭔가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광고를 찍는다거나 아니면은 스타일링을 할 때 이런 톤으로 많이 잡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텔링도 뭔가 이런 풋풋한 사랑과 달콤한 맛과 그런 분위기까지 연출을 할 때 아, 이런 톤을 기본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시면 스타일링을 할 때도 훨씬 연관을 지어서 잘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봐주세요. 자, 그렇게 달콤한 맛의 베이스가 파스텔 톤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그 톤으로 가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이제 배색이라는 거는 그 색과 어떠한 색을 맞춘다라는 의미거든요. 이제 배합을 한다. 그래서 어떤 조합으로 색상을 만들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그릇의 색상은 화이트로 할 수도 있고 크림색으로 할 수도 있고 들어가는 음식이 마카롱이면 그 안에 핑크색이나 뭐 민트색이나 그런 연한 노란색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달고 신맛을 표현한다면 라임이랑 오렌지 같은 감귤류라고 하죠. 시트러스 계열이라 그러죠. 이제 그런 색감과 어울리게끔 해서 제일 위에 칸에 배색을 보시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크림 맛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생크림이나 커스터드 크림 떠올리시면 되는데 이제 그러한 톤을 기조 색깔로 해서 기본 색으로 해서 또 스타일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맛있는 맛이라고 되어 있는데 맛있는 맛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맛은 매운맛일 수도 있고 또 단맛일 수도 있고 또 감칠맛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맛이 있는 맛 하면은 감칠맛을 많이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칠맛을 가진 좀 깊이가 있는 색 하면은 물론 이제 갈색을 가진 색상들이 감칠맛의 대표적인 색상이라고는 하지만 좀 깊이가 있는 매운맛, 그렇죠? 매운맛이 그냥 새빨간색이 아니잖아요. 좀 장이 발효된 색상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인 계열로 배합을 해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자, 그리고 향기로운. 그러니까 이렇게 배색이 되어 있고 옆에 형용사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향기로운, 달고, 매운맛, 감칠맛이 있는 이런 형용사들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은요, 내가 마음에 드는 스타일링 되어 있는 사진을 보고 그 사진에 맞게끔 뭐 이야기를 한 3주 정도로 축약을 해서 써보시오라고 했을 때 좀 영감을 받고 그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훈련을 많이 하시면은 나중에 업체 일을 하실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저는 이제 수업할 때 항상 그런 훈련을 시키거든요. 사진 한 장을 찾아서 그 사진에 대한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A4 용지 한 반 장 정도로 써가지고 제출하시오라는 레포트를 많이 시키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과제 미션이 떨어졌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좀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뭐 향기로운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향기롭다라는 것은 여기에 음식이 향기예요. 대표적으로 향기로운 음식들 하면은 물론 뭐 청국장찌개도 향기롭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아침에 뭔가 카페를 지날 때 커피가 로스팅되는 향기라든지 또는 각 구워진 빵의 향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누구나 좀 공감되게 향기롭다라고 느낄 수 있는 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미지를 연상시키면서 색을 배합을 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달고 매운맛. 매운맛이라는 거는 이제 색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색상이 붉은색이랑 겨자색, 또 고추냉이의 와사비색은 아쉽게도 아니에요, 사실은. 겨자색과 붉은색 계열 쪽이 매운맛이라고 느끼는 색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톤들이 들어가면은 달콤하고 매콤한 느낌의 그런 색감들을 영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색으로 연상이 되는 색상들을 사실은 후드 스타일리스트도 사용을 하지만 패키지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고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면 전복 미역국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매운맛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가 있을까? 여기 보면 뭐 순살 불닭 되어 있잖아요. 불닭 굉장히 매운맛이 특징이잖아요. 그럼 여기 배경이 되는 색상이라든지 음식의 색감과 어울리게 그래 매운맛도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 하면은 이렇게 색감들을 안 칠 때 이런 좀 매콤함이 전달되는 색을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감칠맛이 있는 색깔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후드 스타일리스트와 또 후드 패키지 디자이너 분들이 같이 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운맛 이렇게 좀 진한 갈색이죠.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발효시킨 고추장 색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 어울리는 색상. 여기 이제 겨자색 같은 경우에는 커리에 좀 진한 노란색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산뜻한 맛과 짜고 아린 맛은 여러분들이 산뜻한 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스크림 중에서도 하드 계열 있죠. 어떤 게 있을까? 저는 사실은 이게 세대가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캔디바 같은 거 패키지 보시면은 청량한 그런 좀 시원한 하늘색 맛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패키지만 보고도 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또 짜고 아린 맛이라는 거는 색감 중에서는 직관적으로 느낄 수 없는 색상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은 맵다. 고추의 빨간색이니까 맵다. 보고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짜고 아린 맛은 짠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소금인데 그럼 하얀색을 떠올려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짜다 했을 때 그런 느껴지는 색감을 표현하시오라고 하면은 다 제각각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짜다라는 맛은 우리가 머릿속에 연상하기를 아무래도 이런 색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할 때 뭔가 심리학자들도 같이 관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겨울바다에 그런 뭔가 구름이 끼어가지고 파란 바다가 아니라 조금 구름이 끼어서 안개가 끼인 것 같은 중간 톤의 그런 색상들을 떠올린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면 과연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약간 간수의 맛이 느껴지면서도 쌉싸름하면서도 그런 느낌이 좀 느껴지는 색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딱 연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짠 색상 하면 말해보세요 했더니 약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머뭇머뭇하는 경우가 많아요. 달콤한 색 하면은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만큼 연상되는 색은 아니구나, 음식으로 연상되는 색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또 바로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겨울바다의 그런 약간 칙칙한 어두운 이런 계열들이 짠맛, 아린맛, 쌉싸름한 맛, 씁쓸한 맛, 이런 좀 아주 기분 좋은 맛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제 그런 것들이 중간 톤 정도의 색상을 떠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떫은 맛도 떫은 음식으로 떠올리려고 한다면 떫은 음식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서양 사람들한테 떫은 음식 하면은 뭐 덜 익은 감이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감을 안 먹는 나라도 있으니까. 그래서 떫은 음식, 뭐 씁쓸한 음식으로 떠올리지 마시고요. 이러한 색감들은 뭔가 그냥 중간 톤인 거예요. 원색이 아니라 뭐 카키색이라든지, 옷으로 치면은 약간 톤 다운된 색상들 있죠. 뭐 가을에 주로 입는 색상들, 이제 그런 색상들을 떠올리시면은 그러한 맛을 좀 어른의 맛 같은 거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계절 이미지인데요. 이 편은 나중에 뭐 이 자료를 또 좀 꼼꼼히 보고 싶다 하시면은 또 받아보셔도 되고 사진을 찍으셔도 되는데,
이 표 하나를 기억을 해두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당하는 색상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형용사들이 있어요. 봄은 온순한, 화창한, 느긋한, 온화한, 한가한, 감미로운, 순진한, 편안한 뭐 이런 색상 형용사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파스텔 톤에 해당하는 색상이에요. 봄의 색상, 부드럽고 온화하고 또 뭐 약간 여성스럽고 이런 색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들 때 이 형용사들을 몇 가지를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은 그 분위기가 머릿속에서 쫙 연상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떠름한, 야무진, 엄숙한, 냉정한 이런 색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잘 뭔지 모르겠어. 그렇죠? 뭔지 딱 떠오르지 않는 색깔이기는 해요. 근데 이 글씨의 색상들을 보면은 검정색이거든요. 뭐 가을은 누가 말해도 갈색이에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렇죠? 정말 커피가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가을인데 겨울은 가을보다는 조금 더 춥고 뭔가 좀 이렇게 쫙 가라앉는 깊이감이 느껴지는 계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 스타일링 되어 있는 화보들을 보시면은요, 이런 검정 그릇들 많이 활용을 합니다. 물론 여름에도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조금 이렇게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또 컨셉을 잡아서 블랙 계열로 이번 화보는 할 거야 그러면은 계절과는 상관없이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겨울에 특히 잘 어울리고 예전 이제 칼럼을 할 때 4페이지 정도짜리 칼럼을 했었는데 겨울철에 근데 겨울 해산물 활용 요리 해가지고 4페이지가 다 이 블랙 계열로 스타일링을 했던 그런 화보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봄에 해당하는 색상들 쭉쭉 넘어갈게요. 이 계절을 보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봄이다 라는 것을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연상을 하면서 여러 사진들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앱이 깔려 있으려고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제 스타일링 이런 자료들을 좀 많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미지 검색할 때 어떤 걸로 검색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미지 사진들 검색할 때 깔려 있는 앱 같은 거 있으세요, 혹시? 어떤 거 보세요? 핀터레스트. 또 핀터레스트 말고 뭐 검색 사이트 중에 뭘 본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거 보세요? 구글에 제일 그쵸. 역시. 예, 핀터레스트는 여러분들 꼭 깔아두셔야 되고 제가 첫 수업 들어가서 학교에서도 핸드폰 꺼내라 그래서 핀터레스트 없는 사람들은 다운받으라 그래요. 예, 그래서 디자이너들도 사실은 그 화면을 앱을 이용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나오는 이미지 자료들이 고퀄이에요. 예, 퀄리티가 높고 예를 들어서 키워드를 넣었을 때 연관된 세부 키워드로 나누어지는 그런 카테고라이징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직 깔아놓지 않았다면 한번 다 공유를 해주세요. 그래서 검색을 하시고 마음에 드는 사진은 자기 파일 만들어서 또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 사진들을 정말 틈나는 대로 많이 보는 게 평소에 여러분들이 훈련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봄의 이미지들 해서 시안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은 사실 말로 막 표현하면 힘들잖아요. 접시는 뭐 약간 푸른기가 들어가 안에서부터 아이보리색이 되어 있는데 위에 뭐 핑크드 젤리가 올려가 이런 음식을 담고 싶어요. 말로 막 해도 듣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이 다르게 인식할 수도 있고 B, C 다 다르게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사진 한 장을 딱 보여주면 이런 거였군요 하고 바로 공유를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걸 그대로 어떠한 뭐 본인이 바로 뭐 SNS에 올린다거나 그렇게는 안 되죠. 어쨌든 다른 사람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차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살짝 보여드리는 건 괜찮지만 자, 다음 페이지. 여름의 이미지들 이런 배색들이 들어가고 사실은 콘트라스트가 강해요. 여름 같은 경우는 햇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여름의 사진을 찍고 밑에 비춰진 그림자를 보면은 새카맣게 나오죠. 빛이 강하니까. 그래서 포토그래퍼들은 뭐 조명을 칠 때 여름 느낌을 내고 싶다, 좀 콘트라스트를 강하게 하고 싶다, 그럼 빛을 좀 강하게 해가지고 그림자가 진하게 주고 그런 식으로 또 계절감을 나타낼 수 있어요. 실내에서 야외에서 찍은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경우도 있죠.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여름 사진 하면은 이렇게 좀 강해요. 뭔가 빛이 강해가지고 그림자도 강하고 또 재료들도 빛을 받아서
굉장히 좀 농익은 듯한 색상들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들의 뭐 여름 이미지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이렇게 그렇죠? 여름 이미지들. 다음 자 가을. 가을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공통적으로 이러한 색감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딱 보면은 뭔가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색이잖아요. 사실 이제 단풍이나 또 요 인근의 나무색이 점점 이렇게 변할 텐데 뭐 커피 광고라든지 또 옆에 뚜레쥬르도 있지만 갓 구워진 빵이 이런 공간에서 이런 톤으로 나온다면 커피랑 같이 어울리는 가을의 멋진 그런 한 장면을 연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자, 이렇게 해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니까 좀 사진 안에서도 따뜻한 느낌이 같이 나야 될 거는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좀 낡은 느낌의 목재, 나무 소재라든지 또 이런 빈티지 냅킨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을 이미지를 또 잘 찾아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송이 계절이죠. 여기 있고 가을 이미지들. 네, 다음. 자, 그리고 겨울이에요. 겨울은 사실 겨울 이미지 하면 떠오르는 색감들은 뭐 얼음의 차가운 것과 또 파란색이지만 여름바다의 파란색이 아니라 조금 더 진한 깊은 파란색을 연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겨울철을 사실 떠올리는 색감들이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쉽게 떠오르는 색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리고 겨울에는 대표적인 뭐 정말 우리가 공통으로 즐기는 의미를 모른 채로 즐길 수도 있는 거겠지만 크리스마스라는 가장 큰 이벤트 같은 거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벤트라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색감도 뭐 빨간색에 뭐 초록색 나무에 빨간색, 금색, 은색 이런 것들이 또 겨울 이미지로도 별개로 자리를 잡은 거는 같아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오늘 사용하는 그릇들 블랙 계열이었었죠. 저기 지금 캐비어도 올라갔고 밑에 먹는 건 아니에요. 여기 굵은 소금에 통후추들이 올라가서 좀 색 배열을 맞춘 거예요. 굴 제철이니까 앞으로 이제 굴 요리가 이런 톤으로 담아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달 새해를 맞이해서 떡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검은 그릇에 흰 떡이 잘 보이기 때문에 또 담는 이유도 있겠지만 추운 겨울날 따뜻한 뭐 떡국 한 그릇을 떠올릴 때 이런 검은 그릇이 또 겨울의 대표적인 색상이기 때문에 어울릴 수 있다는 거. 솥밥 종류를 찍었었던 이미지고요. 다음 페이지.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배색을 했을 때 이러한 형용사를 떠올릴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룹핑을 해가지고 요 이제 배색 스케일이라 그러거든요. 색상을 배색을 해가지고 색을 맞춰가지고 그 색상들이 어떤 이미지를 나타내는지를 사실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지금 등장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표 안에서 어우러진 그룹핑이 되어 있는 색상을 보고 이 형용사들을 보면은 아, 나 이런 색을 써가지고 스타일링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쉽게 좀 연상을 할 수 있도록 모아놓은 거예요. 사실 깊게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뭐 몇 시간씩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좀 양이 많지만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실어놨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뭐 이런 색도 있고요. 자주 사용하는 배색에 관련된 자료들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색상들이 전달하려는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형용사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뭐 어린이다운 천진난만한 기분 좋은 가정적인 화목한. 그래서 TV CF 안에서 거실에서 화목하게 가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눌 때 먹는 음식을 담아야 된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보여줬던 톤으로 스타일링을 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그 안에서 좀 유추를 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이렇게 기본 톤이 나오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형용사는 이런 것이다 라는 거. 자, 모스 그린이라는 색상 아시죠? 중간 톤인데요. 우아함을 나타내는 색상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런 기본 배색이 있고요. 이 모스 그린이라는 색은 사실은
음식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색상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공간을 연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패션화보 같은 데서 패션화보에서 옷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색상이거든요. 패션에서 가장 많이 쓰는 색이에요.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무슨 색일까? 왜 밀리터리 룩 같은 색상이 될 수도 있고, 좀 여성들 정장, 멋스러운 정장의 색 같은 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 안에 음식이 등장하는 경우에 세팅을 뭐 이런 공간이고 이런 느낌을 가진 음식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여드렸던 색상 배색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자, 비취색, 우리 청자색이에요. 요런 톤, 요런 톤. 자, 다음 요 기본 요 색 있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청자를 바탕으로 한 세팅. 우리 청자 많이 사용하니까 한식에 약간 나지막한 좌식 테이블에 세팅이 될 때 이런 기조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자, 담청색이고요. 청자빛이 포함되어 있는 비슷한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자, 이렇게 뭐 도회적인, 합리적인, 서정적인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자, 보라색. 보라색 사실 음식에서 사용하기는 굉장히 힘든 색인데요. 보라색을 띤 식재료가 주는 임팩트가 얼마나 강한지 뒤쪽에 또 사진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굉장히 강렬하죠. 네, 이렇게 이제 보라색도 톤에 따라서 주는 인상은 달라질 것 같아요. 파스텔 톤으로 오면은 이렇게 좀 부드럽고 달콤한 이미지이지만 점점 색이 강렬해지면은 그 음식에 사실 그 색밖에는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보라색 식재료를 잘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멋스럽거나 아주 지저분하고 이상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핑크색, 분홍색. 자, 이런 톤들이고요. 다음. 뭐 웨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런 사랑스러운 느낌의 스타일링이라든지 이제 그런 느낌들로 할 때 핑크는 워낙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 흰 분홍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밝은 연한 핑크 톤으로 한 스타일링 예시예요. 자, 다음. 복숭아의 그런 연한 피치 핑크 뭐 이런 색상들. 도넛 색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참치를 살짝 구웠는데 마침 또 여기 이제 하트 모양처럼 되어 있잖아요. 뭔가 사랑스러운 느낌이 이 사진에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하트도 아닐 것 같긴 한데 사실 이렇게 이거 하트로 이것도 일부러 이런 거예요? 라면서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찌그러진 동그라미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색상들에 해당하는 형용사를 보시면은 뭐 순진한, 유연한, 싱싱한, 서정적인, 뭐 상냥한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요. 아, 나는 이런 이미지가 좋으니까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뭐 체리 로즈의 배색을 가지고 스타일링을 해볼래 라고 한다면은 이 이미지를 가지고 또 검색을 하셔서 영감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인가요? 이게?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빠른 감이 있지만 사실은 시각적으로 첫눈에 봤을 때 탁탁 들어오는 임팩트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각적인 작업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설득을 해서 이건 이거니까 너가 이렇게 이해해 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사진 한 장을 딱 보여줬을 때 나 저거 마음에 들어. 굉장히 뭐 여성스럽고 포근하고 지금 내 기분을 나타내는 것 같아 라는 것이 사실은 시각이 제일 먼저 작용을 하거든요. 이 사진을 보고 맛을 볼 수도 없고, 그쵸? 옆에서 조근조근 이야기를 해줄 수도 없기 때문에 사진 한 장으로 누가 제일 잘 표현을 하느냐가 또 이 푸드 스타일리스트라는 일을 할 때 제일 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그 안에 스토리를 물론 잘 담아놔야 되겠지만 이제 표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색감 위주로 첫눈에 가장 짧은 시간에 인지할 수 있는 색감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미리 이제 여러분들이 사전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실 현장에서 해달라 그러면은 또 질문이 없으니까 제가 되게 뻘쭘한 상황이 되겠죠. 미리 해주셨는데 제가 보면서 조금 겹치는 내용도 있어서
좀 연계성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게 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좀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릴 텐데, 음식에 소스나 허브를 사용할 때 색감뿐만 아니라 재료의 맛과 조화도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과 또 스타일링 시 색 조합, 색감 어떻게 구성을 하시나요? 전체적인 색감과 색 조합 어떻게 구성하시나요? 조금 전에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그 외에 접시 안에서의 색감을 좀 말씀을 한 번에 드릴게요. 자, 허브라든지 가니쉬 또 곁들여지는 뭐 채소나 향신료 같은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는데, 당연히 맛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재료들의 맛을 알고 보는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맛이 연상이 됐을 때 이거 안 어울릴 것 같아,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일단 사진이 아무리 아름답게 나와도 당연히 맛있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겉모습만 보고 이 모양은 이쁘니까 라고 물론 그냥 올릴 수도 있지만 그건 1차원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경력을 쌓고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생긴다면은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허브 하나하나 다 맛을 보시고, 채소도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맛보고, 아 이거랑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해보고 싶어 라는 거를 이제 즉흥적으로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디 가서 이렇게 심어져 있는 농장 같은 데 가서 볼 일도 있잖아요. 그럼 조금씩 따서 맛도 보시고, 또 한국의 허브라고 하는 방아잎 들어보셨어요? 방아라는 잎사귀가 있어요. 저기 뭐 통영 쪽이나 경상도 쪽 가면은 이제 방아를 가지고 전도 부치고 기름도 짜고 그러는데, 아마 안 드셔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향이 굉장히 독특해요. 민트랑 팔각을 섞어 놓은 것 같은 향인데, 이제 그것도 활용을 잘 하시면 굉장히 개성 있게 또 보라색 꽃이 피는데 스타일링에 또 활용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식재료를 아는 게 굉장히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외국에 뭐 처빌부터 뭐 민트, 뭐 타임, 로즈마리는 공부 막 하잖아요. 근데 한국 거를 잘 몰라, 의외로. 이제 지역 찾아다니면서 그런 공부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컬 푸드 공부를. 색 조합은 사실은 한국 음식도 왜 고명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오방색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을 때 여러 색이 조화롭게 올라가야지 먹음직스럽다, 스타일링을 했을 때 굉장히 색감이 잘 산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최근에는 제가 굉장히 오히려 반대로 차분하면서도 단아하면서도 그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귀한 느낌이 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한국 음식 중에 비빔밥을 만들어 주셨던 셰프님이 계세요. 근데 비빔밥을 뭐 당근, 시금치 막 색깔별로 각색으로 올린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어떻게 지으셨냐면은 백화반이라고 지으셨어요. 하얀색 꽃이 핀 것 같은 밥이다. 그래서 백화반이라는 이름을 지으셨는데, 거기에는 무나물이 올라가고 도라지 하얀 거를 또 하얗게 볶아내고, 숙주를 거두절미해서 하얀 부분만 볶아서 올리고, 올라가는 재료가 다 하얀색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자 그릇에 그 하얀 밥을 담고 그 위에 흰색을 가진 나물들로만 딱 담아가지고, 이 백화반이라는 이름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막 오색 고명이 올라갈 필요는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이렇게 각색이 올라가지 않게 그렇게 컨셉을 잡아서 음식을 할 때는 일부러 꼭 붉은색이 올라가야 된다, 초록색이 올라가야지 더 식감이 살아 보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제품 광고 패키지를 찍을 때는 한눈에 확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가지 색으로 스타일링을 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컨셉을 가진 잡지 화보라든지 또 요리책을 찍을 때라든지 그럴 때는 자기 소신을 확실히 가지고 또 톤을 연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요.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한 필요한 자격증, 그리고 근무하면서 푸드 스타일리스트 일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 두 가지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격증은 솔직히
누구도 무슨 자격증 있냐고 물어보진 않아요. 푸드 스타일리스트 자격증, 제가 약간 자격증 매니아여가지고 학교 다닐 때는 약간 자격증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 일 시작할 때는 자격증을 다 복사해가지고 상장처럼 벽에다가 쫙 붙여놨어요. 이제 26살 때 일이에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정말 그게 뭐 상장도 아닌데 그렇게 붙여놓고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도 필요 없더라고요. 지금은 하나도 꺼내놓지 않고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자격이 없다고 못하는 일도 아닙니다. 실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경험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 화면도 검색 많이 해서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정말 너무 좋고, 또 한 가지는 시장 조사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중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상인들에게 듣는 이야기, 그다음에 파시는 할머니들에게 듣는 이야기, 질문들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재래시장 좀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경동시장 가본 적 있으신가요? 네. 계절별로 한 번씩은 가보는 게 좋고요.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할머니들 이거 어떻게 만들어 먹으면 좋아요? 그런 질문을 해서 할머니가 대답 안 하시더라도 옆에 사러 오신 분들이 막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걸 듣고 저도 오히려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재래시장 꼭 가보시라는 거. 또 소품 파는데 지금 자료 화면에도 좀 나왔었는데 뭐 빈티지 샵이라든지 답심리, 황학동 이런 이야기도 쭉 나왔죠. 그런데 한 번씩 쭉 가보시고,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살아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활동하시는 스타일리스트 분 어시스트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일을 하는 아주 치열한 현장을 보시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는 돈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프로가 아니라면은 그 일을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이해해주고 또 그거를 서로 커버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이야기를 하고, 또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 일을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장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시스트 생활을 해보지 않으면은 또 일을 맡기지 않는 곳들이 대부분이에요. CF 현장 같은 경우에는 돌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현장 경험이라는 게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현장 경험을 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막연하게 이 일이 겉에서 보기에 멋있어 보이니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와 현장에 투입됐을 때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학생들 중에 푸드 스타일리스트라 그러니까 조리 공부를 하러 들어오긴 했는데 몸이 너무 힘든 거야. 업장에서 실습을 하는데. 그래서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데스트 워크인 줄 알고 실습 지원을 했다가 첫날에 CF 현장을 나간 거죠. 그래서 하루 하고 그만뒀어요, 그 친구가. 네. 데스크 워크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체력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인지를 하고 내가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너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습이나 또는 현장, 촬영 현장에서의 그런 어시스트로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결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무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이거는 개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저는 이쪽 일을 하면서 그냥 어려서부터 이 일을 하고 싶었고 체력도 되고 또 현장 어시스트도 한 4년 5년을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했었기 때문에 얼만큼 힘든지도 알고, 그게 힘든 거라는 생각은 안 했고 그냥 좋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하면서 몸이 힘들고 잘 서 있지도 못하겠고 그러면은 분명히 힘들었겠죠. 근데 너무 즐겁게 했고, 지금도 저는 이제 딸이 지금 고1이거든요. 이제 요리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뭐 오븐에다가 맨날 뭐를 만들고 그래요. 근데 보통 왜 요리한다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말린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너 힘든데 뭐 요리하려 그러냐. 음식은 시집 가서도 평생 할 텐데 집에 있으면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리는 부모도 있다 그러는데, 저는
요리한다 그랬을 때 그래 너가 빨리 해가지고 엄마랑 같이 하자. 엄마는 항상 일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평생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라는 이야기를 그냥 계속 들려주거든요. 뭔가를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도 너무 즐겁기 때문에 지금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이 일을 안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교육을 받아보시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다 그러면 또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재미있어 없어가 재미라는 단어가 굉장히 가볍게 들릴 수 있지만 재미가 없으면 평생 못해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짜릿하게 재미있는 순간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평생 일로 취미로 또 좋아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은 과감히 정말 내 시간을 모두 투자해서 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되는데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대학 진학 시 전공은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까? 또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 이 두 가지가 겹칠 거는 같은데요. 사실 전공은 어느 과를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식품영양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리 학교를 또 다녔어요. 다 일본에서 다니긴 했는데 이제 조리 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대학원 과정도 거쳤지만 지금 생각해서는 이제 우리 딸에게 이야기 해주듯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해주듯이 물론 이제 미리부터 확고하게 음식이 좋아서 조리과를 들어왔다면 뭐 그것만큼 좋은 건 없지요. 사실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요리만 했을 때의 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곳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다 주위에도 요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미술 쪽을 공부했으면은 색감이라든지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볍게 지나갔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른 시각에서 음식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 전시를 본다든지 또 미술 전공하는 학생들이랑 좀 교류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도예 전공하는 친구들이랑 교류를 많이 하면 또 그쪽 친구들이 봤을 때 음식을 바라보는 시선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워요. 그래서 저도 지금 도자기를 배우러 다니는데 저도 물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이야기를 던졌을 때 돌아오는 피드백이 상상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여러분들 교류를 좀 많이 해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내가 요리를 할 테니까 너 그릇 가져오면은 거기다 한번 담아보자 라든지 그런 활동을 제가 좀 하긴 했었어요. 우리 학생들이랑 서울대 도예과 학생들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제가 요리 가르쳐주고 또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좀 만남을 가져서 이런 요리 담을 때 이런 그릇 디자인이면 좋을 것 같아 하면은 본인들이 작업을 또 적용을 하고 근데 그게 사실 오래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간에서 또 이렇게 코로나가 생기고 또 무언가 이제 만들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도 마련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는 좀 계속 좀 해 나갈 예정이긴 한데 기회가 되신다면은 이제 그런 친구들과 교류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 역량은 다 떠나서 체력이에요. 체력. 운동 반드시 해주세요. 운동. 자, 그리고 뭐 직업적인 어려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모든 일이 그렇지만 초반에 돈을 많이 벌기 쉽진 않아요.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도 많고 업무 강도도 높기 때문에 뭐 8시간 근무 시간을 딱 지킬 수도 없고 일주일에 몇 번 쉬고 내가 일주일 2번은 꼭 쉬었으면 좋겠고 중간에 뭐 몇 시간 쉬었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만큼 찾는 곳에서는 잘하는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다 넘어서 경력을 5년 이상만 쌓으시면은요, 이 업계에서는 진짜 반드시 성공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5년 견디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겠죠, 반대로. 그래서 그만큼 뭐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5년은 또 빠르다면 빠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5년을 목표로 지금부터 체력을 길러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던 대로 쭉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뭐 저에게 카톡을 주셔도 되고 메일을 주셔도 되고 뭐 촬영 현장에 와보셔도 되고, 예. 본인이 하고자 한다면 모든 길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절대로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은 없거든요. 저도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안 된다고 생각을 해도 항상 두드려 보시면 열려 있습니다. 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